목적으로 준비한 전당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당회에 참가해 주신 권충원 교수님, 남강규 대사님, 변재도 교수님, 그리고 김지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당회에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시길 바라며 헝가리와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인 관계에 대한 전당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헝가리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헝가리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재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헝가리를 처음 방문하게 된 게 2009년도에 이제 단국대학교에 석사, 박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연구 지원 사업으로 방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헝가리를 처음 갔고 2016년, 17년에는 교환 교수로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과대학교에 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헝가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현주원 교수입니다. 저는 1989년도 6월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헝가리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동유럽권, 특히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죠. 소련의 붕괴와 그리고 동유럽의 붕괴의 현장을 봤고, 그런 이유로 우리 대학의 그 당시 이제 장충식 총장님, 지금 이제 이사장이죠. 장충식 총장님께서 헝가리를 방문하셔서 단국대학교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대와 에고이를 체결하는 와중에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89년도에 6월달에 헝가리에 가서 부다페스트 공대에서 유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부다페스트 공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귀국해서 이제 단국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헝가리 연구소 소장으로 소장직을 맡고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 단국대학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헝가리와의 어떤 학술적인 교류, 예를 들어서 교수 파견이라든지, 지금 덜마 교수님도 단국대학교와 헝가리 외교부와의 2019년도 에고이 협정에 따라서 우리 단국대학교에 이제 교환 교수로 왔고, 그다음 교수 파견과 그리고 대학원생들 파견, 특히 헝가리의 서울대학교 할 수 있는 엘테 대학교의 정보통신학과의 교수들 간의 세미나, 심포지움 이런 걸 통해서 상호 교수들이 방문하고 대학원생들이 서로 교환하는 그런 일련의 많은 학술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나무 머티리얼 사이언스라든지 정보과학 쪽의 그런 심포지움을 헝가리와 계속 유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에서도 우리 학교에 무용단 공연이 2차례 헝가리를 방문해서 헝가리의 대규모 공연장에서 공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의 우수성을 헝가리에 또 홍보도 할 수 있었고, 그 밖에 상당히 많은 교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추후에 오늘 진행하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관표입니다. 저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헝가리 대사를 지냈습니다. 헝가리는 제 대사로서의 첫 부임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그런 나라였고, 또 그곳에서 대사로서 지내는 동안 우리 두 나라가 굉장히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좋은 파트너라는 것 자신이 느끼고 지냈습니다. 돌아와서는 스웨덴 대사를 지냈는데,
지금 현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국대 공연단이 제가 헝가리 대사일 때도 왔었고, 또 제가 스웨덴 대사일 때도 방문해서 그 노벨상 수상식을 하는 장소에서 우리 국악 공연을 해서 아주 굉장히 뜨거운 환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돌아와서는 제가 국가안보실에 찾아가고 있다가 또 주일대사를 거쳐서 작년에 외교부를 은퇴했는데, 왜 지금은 헝가리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헝가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계가 밀접한 이 단국대학교에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 석달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국대학교가 헝가리와 관계를 더욱더 증진하는 데 조그마한 역할이나마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실대학교의 김재훈 교수입니다. 현준호 선생님 말씀하신 일대대학교 메트로시로나 뜯어가는 얘기 때문에 헝가리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학교에서 헝가리 박사를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19년 처음으로 이제 학생을 갔다가 박사과정 들어간 건 92년입니다. 1992년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2000년 1월달에 졸업했으니까 3기를 지나가지고 1000년 동안 박사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20세기에서 22세기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헝가리 현대사,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트랜실바니아 지역, 헝가리를 에르데이라고 하는데, 그 트랜실바니아 지역이 어떻게 헝가리의 영토였다가 지금은 루마니아 영토가 되었는지. 원래 에르데이는 헝가리의 아주 우리처럼 백두산 같은 곳이거든요. 민족 쪽이나 산을 들어보시는데, 그것이 지금 헝가리 땅이 아니에요. 루마니아 땅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교섭을 거쳐서 루마니아 땅이 되었는지, 그거를 가지고 교섭을 받았는데, 제치리 교수님이 룸시치그나 선생님이라고 헝가리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이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사에서 이제 그걸 공부해서 박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장래 교육에서 그 외국어들 헝가리에서, 그 다음에 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일학연구소 이런 데서 주로 그 헝가리 관계, 그래서 지금까지 논문, 헝가리 관련, 한국 헝가리 관련 논문을 한 40여 편 썼습니다. 그 최근에 여러 번 정도 나왔는데, 금년도에 2권이 나왔고, 12월 달에 제가 그 외교부에서 저한테 인력을 줘가지고 한국 외교사, 교섭사를 부탁을 해서 12월에 이제 한 헝가리 외교 교섭사를 책임져서 상을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숭실대학교에 한국 기독교문화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제 적응하고 조금 안 맞는 곳인데, 거기에 그 HK 플러스 사업이라는 인문한국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라고 있냐면, 이제 헝가리 문화 변형, 그러니까 헝가리가 문화가 이제 오늘 헝가리로만 자체적인 문화를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유럽의 주범이기 때문에 옆나라에는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주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헝가리 현대 문화가 성립이 될 때 주변 유럽 국가들로부터 어떤 영향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변종이 되어서 현재의 헝가리 문화가 성립이 되게 되었는지, 그런 전체 과정을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헝가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거기 조금 더 해서 헝가리와 사회주의 시절에 이제 북한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외교 관계가 어떠했는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좀 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한국과 헝가리 관계에 그런 이제 또 요즘 관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과 헝가리 관계를 잘 몰라요. 이제 조금 그냥 이렇게 옆에서 경험지에서 아는 정도고, 백신들도 그러면서는 훨씬 더 그런 한국 관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헝가리 역사, 현대사 전공은 헝가리 연구소로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헝가리와 한국 문화에서 같거나 비슷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식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굴라시 수프라는 게 있습니다. 헝가리에 가면. 그래서 굴라시 수프를 어떻게 만드냐면 감자랑 그다음에 어떤 돼지뼈라든지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을 넣고 우리나라 감자탕처럼 이렇게 계속 끓입니다. 나중에 끓여서 그것을 다 같이 이렇게 올려놓고 나눠 먹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먹는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 고야시라는 그 아주 맛있는 스프가 우리나라 육개장이라든지 좀 진한 김치찌개를 연상하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자주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비슷한 점은 많지만 그 점은 이제 하나 이제 어떤 민족성.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주 오래돼서 침략을 많이 받았죠. 중국이, 몽고, 일본의 침략. 이런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헝가리 역시 주변 국가도 상당히 많은 침략을 받아서 어떤 침략을 받은 민족들의 그 어떤 동질성을 받아요. 그래서 헝가리와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하면서도 남들 시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좀 잘 살아야겠다. 그런 이제 좀 이렇게 그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그 타협도 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민족의 어떤 그런 동질성을 좀 많이 느꼈어요. 아까 그 음식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얘기하자면 기니까 이제 짧게 어떤 두 나라가 헝가리가 한국과 어떤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 그거 좀 얘기하고 싶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헝가리에서 한 7년 가까이 유학생하면서 헝가리어를 공부했는데 이 헝가리어가 굉장히 한국어랑 비슷해요. 그 대표적인 동사가 뒤로 간다는 동사.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가 이제 헝가리에서도 동사가 뒤로 간다. 그러한 것들이 헝가리가 한국과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우랄알타이어끼리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역사적인 침략도 당하고 그리고 등등 하다 보니까 뭐 몽골의 침부터해서 굉장히 헝가리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과 헝가리의 어떤 문화적인 동질성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저는 그것까지만 경기가 아니라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계산이 드립니다. 한국하고 헝가리하고 문화적인 민족적인 유사성은 굉장히 많이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도 남자 4번 시작하고 여자가 2번으로 시작하고 헝가리도 남자 1번, 여자 2번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 하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닌 것 같은 게 문화나 이런 데서 음악이나 스포츠나 예술에서 탁월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티피컬한 그런 한국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헝가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헝가리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다. 조금 천재성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노티스 하시는 거 보지만 마이 페어 레이디에도 보면은 오드리 헵번이 정말로 이게 그 말을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라고 시킨 사람이 언어학자인데 헝가리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사가 저 헝가리 사람은 38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그런 식으로 또 뭐 영화 보면은 미국 영화에도 여러 분야의 헝가리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뛰어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 일이 많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굉장히 크게 좀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국 영화제를 합니다, 매년. 한국 영화제를 하면은 이제 영화 몇 개를 가져와서 올해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상영을 어떤 영화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쭉 해서 저는 그때 생각에 한국이 좀 요새 좀 발전된 모습, 현대적인 모습 이런 거 가지고 일본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헝가리 스태프들이 조금 고개를 캬 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해서 좋겠냐. 그래서 한번 우리 헝가리 스태프들한테 영화 다 봤으니까 문화원에 근무하고 있는 헝가리 스태프, 인턴,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 또 대단한 헝가리 직원들 해서 투표를 시켰더니 1번이 원앙소리. 원앙소리 여러분 아시는 나이인가요?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늙은 노부부가 소하고 오랫동안 시골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서로 그 소와 노부부 사이에 공감을 그리면서 또 그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시골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생활하는 모습 이런 건데 진짜로 재미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우리도 서울에서 영화 보면은 케이블티에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케이블티에서 몇 번을 봤는데도 한 10분 정도 보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열 몇 번을 봤는데도 전체가 다 연결이 안 됐는데 그거를 공연을 상영을 했는데 헝가리 분들이 그걸 보고 전부 다 영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이 빨개져가지고 너무나 자기들 사는 모습하고 똑같다. 내 고향의 모습하고 똑같다. 또 저기 한국 영화냐, 한국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영화제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는 왕이 된 남자라는 것을 공연했는데 상영했는데 제 옆에 일본 대사가 앉았었어요. 근데 우리 헝가리 관객들의 반응이 우리 막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영화 보면은 막 그냥 나쁜 사람이 막 복수를 당한다든지 발각되고 막 좋다고 막 박수치고 막 거기에 따라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똑같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좋은 사람들 나타나서 막 박수치고 그러고 또 나쁜 짓 하면 그냥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냥 뭔가 하여튼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제 옆에 있던 그 일본 대사가 저한테 그분이 한국에서 근무했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 앉아있는 거냐 헝가리에 있는 거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넓더라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노동시장이나 또 우리 기업들이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잘 되는 요인이 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삼성전자에서 제가 있을 때 그 진출 20주년을 한다고 그 오래된 20년 근무한 사원들 그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80%가 삼성은 그때 처음 헝가리 왔을 때부터 계속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80%.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국회의원이 이거 저 헝가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좋은 조건에서 옮기고 적응을 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서 20년 동안 그렇게 80% 이상 하는 건 처음 봤다. 그런 건데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자기 조카도 삼성을 다니는데 얘는 이미 헝가리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뭐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고 야근도 하고 나가고 회사도 하면 나가서 하는데 그래서 삼성 교회에 걸렸는지 이게 헝가리 사람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회사에서도 서로 이렇게 통하는 서로 아끼는 마음 또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헝가리 가서 지금 굉장히 전부 다 모든 기업들이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에 기반이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한국과 헝가리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과거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헝가리는 정말 우리 그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큰 전기가 일어나게 된 우리 북방 외교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70년대에 어쨌든 간에 계획 경제에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그 국가가 조그만 우리 기업들에게 그 자유의 여지를 많이 줘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80년대 그 후반에 그 3저의 호황을 맞아가지고 우리 경제가 사실 굉장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거는 80년대에 큰 겁니다. 그래서 커서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다른 과거의 굴곡한 상권들 나라하고 관계가 없어서 경제 활동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어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90년대 쭉 해왔던 그 경제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북방밀배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그 삶의 터전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뭐 당연히 시대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 그 2차 대전 이후에 30년 이상을 적대 관계로 있던 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도 특히 구소련이 중심이 돼서 아주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 그 구공산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장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너무나 높았는데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해보려고 하고 했는데 사실 소련은 어쨌든 간에 종주국이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거고 차선책이 중국인데 중국은 또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그런 고위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들하고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끈끈한 그런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타진해 본 가운데 제일 후보로 떠올랐던 게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주의권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리는 그래서 1956년에 그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는 뭐예요? 부다페스트 할 때는 뭐 시민 동기 혁명 여기에도 그 구소련 군대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죽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소련도 굉장히 헝가리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이 통제가 약할 수 있다는 그 약점을 잡아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헝가리의 그 수교 협상 대표였던 분이 피렌크 바르타 발이 맞습니까? 피렌크 바르타라는 분이 당시에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였는데 그분이 수교 협상의 대표를 맡았어요. 그리고 헝가리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헝가리가 이제 보다 나은 그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같은 나라하고도 수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89년도에 저희들이 그 수교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은 정치국 회의에서 한국하고 이제 앞으로 경제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니까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 좀 그 경제 실질적인 협력 관계만 좀 하다가 고답을 보자는 게 이제 소련 정치국의 결정사항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대표로 나가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헝가리가 빨리 한국하고 서로 잡아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그 협상 대표한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버렸다. 사인하고 그 사인지를 들고 헝가리 그 공산당 회의에, 정무회의에 가서 동무들, 나는 경제학자라서 정치를 모르겠다. 자꾸 나보고 드팩토 막 하고 뭐 더 주어는 안 된다 그러는데 나 그 차이를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 측은 더 주어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사인했다. 뭐 어떡할래? 그랬더니 전부 다 나오고 회의석상에서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좀 하다가 하여튼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게 그대로 그냥 그 법적인 그 수교 승인, 법적인 관계의 승인이 돼가지고 수교가 됐다고 이제 그 후일담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헝가리 공산당의 결정에 대해서 소련도 뒤집지도 못하고 뭐 손만 ቁ고 했다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문이 열리자마자 헝가리가 수교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 체코니 그 옆에 있는 유고슬라비아니 쭉 모든 국가들이 다 수교를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분이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말하면 하지만 아마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헝가리 내부에서는 또 그렇게 협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제가 대사를 있는 동안 이 면담을 하고 석 달 후에 갑자기 신문을 봤는데 시골에 있는 자기 개인 별장에 가서 곤충 자살을 했다. 그 신문에 나와서 그것도 장례식에도 가서 저거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그 수교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우리 단국대학교에 또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단국대학교가 그때부터 이 헝가리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헝가리에서 문을 활짝 연 그 순간이 우리 한국이 이 북방민주가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새긴다면 정말 헝가리하고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저는 뭐 대사니까는 헝가리를 좋아하고 헝가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만 그 물리로서 그런 큰 빚을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헝가리한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더 서로 잘 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한 헝가리 관계는 정말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외교적인 경제적인 문화 교류 면에서도 굉장히 앞장서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